제가 왜 이 비디오를 택했냐 하는 걸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학교에서 스파크 총 동창회 우리 정은규 회장님 그리고 최승경 문화예술단이랑 주관하는 제 졸적 슬기로운 독립이라는 책의 콘서트라고 할까? 그런 걸 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슬기로운 노후 독립이라고 적었습니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아마 노후 독립이라는 말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보편적으로 쓰이지 않는 말인데 제가 쓰기로 만들어 본 단어입니다. 이 연설문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한국에 무명일 때 와가지고 아주 대접을 못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지금은 뭐 엄청 유명해져서 뉴욕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고 자기가 박사가 됐기 때문에 숨 쉬는 게 뭔지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병을 치료해주는 박사는 아니지만 그래서 농담으로 웃긴 거지만 이 사람의 표현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배드 뉴스는 이제 홀로 서야 된다는 거. 굿 뉴스는 이제 홀로 서야 된다는 거. 우리가 노후가 되면은 자식으로부터 경제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한편으로 보면 배드 뉴스고 한편으로 보면 굿 뉴스일 수 있다 하는 대목을 제가 좋아해서 오늘 같이 쉐어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어 공부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도전에 직면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통 사람들은 How to face the challenges 라는 단어를 씁니다. IMF는 그 단어를 쓰는 대신에 Rise to the challenges라고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도전을 이겨낼 것인가. 그게 제가 한국말로 농담처럼 만들어서 쓰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죠. 인생에 도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도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걸려 넘어지면 걸림돌이고 딛고 일어서면 디딤돌이다. Rise to the challenges는 어쩌면 딛고 일어서라는 디딤돌로 삼아서 살자는 각오가 들어있는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노후는 피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모두가 바라던 장수 시대가 왔는데 장수가 축복일 줄 알았는데 60세부터 월급을 못 받는 삶을 그때까지 모아놓은 돈으로 살아야 되는 시간이 30년 또는 운 없으면 40년이 돼야 된다면 그러면 장수가 꼭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슬기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냥 노후 독립이라고 하면 누가 어드바이스 하기를 너무 딱딱하니까 좀 부드럽게 앞에다가 슬기로운 노후 독립이라고 하라고 해서 붙였더니 책 제목 덕분에 20일 만에 2세를 찍었고 지금 책이 다시 전국적으로 매진해가지고 요새 인터넷으로 신청했더니 돈이 반환돼서 지금 3세를 찍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피할 수 없는 노후를 어떻게 슬기롭게 맞이할 것인가, 이겨낼 것인가. 그래서 How to rise to the challenges 하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딱딱하게 시작할 테면 오늘 귀한 손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경 교수님은 제가 소개를 했으니까 우리 사실 스파크 22기로 수료했지만 국사에 바빠가지고 조은희 의원이 오늘 특별 초청 인사로 오늘 참석을 했는데 나중에도 기회 있으면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조은희 의원 인사하시죠. 원래 조은희 의원이 정희선 원장이랑 같은 22기여서 정희선 원장이 오기로 했는데 눈에 눈병이 걸려가지고 옮길까 봐서 못 온다 그랬는데 예. 정희선 원장 안 계실 때만 닭 대신 꽁으로 왔다. 본인 듣는 데는 꽁 대신 간다고. 절대 본인한테 닭 대신 꽁이라고 했다고 하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거고, 지금부터는 이제 원래 하기로 했던 내용을 했는데,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준비한, 출근하다가 뭐를 들려드리지? 하고 생각을 하다가 이거를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보고, 여러분 실패하면 여러분이 친구를 알아보는 기회다. 맞죠? 네. 네. 사실 저는 안 그래요. 21세기는 진정한 친구란 어려울 때 친구다 하는 말은 20세기 말. 저는 21세기는 진정한 친구란 성공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고 하나를 더 보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지만 옆에 사람이 성공하면 진정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까요? 저는 골프장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골프장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를 두고 있어서 골프장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성공한 거를 제가 시기질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친구 덕분에 저는 PGA 웨스트를 가서 언제든지 칠 수 있고 계산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까운 친구가 성공하면 그 자체가 함께 기뻐해 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 마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희한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했던 요 옆에 롯데호텔에서 했는데요. 소위 포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타이밍으로 보면 지난 3월에 여기서 하는 게 딱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전에 했거든요. 여기서 한 게. 그런데 지난 3월에는 제가 서울이 낳은 천재 윤동주 시인 강의를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3월 달에는 윤동주 시인의 삶과 시라고 하는 강의를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한 텀을 넘겨서 3개월 후인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저로 보면 그 덕분에 윤동주 시인의 삶과 시라고 하는 그 강의를 이 자리에서 3월 달에 한 덕분에 제 책에 서문이 바뀌었습니다. 서문을 다시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삶과 시라는 강의를 들으면서 아니 1917년 12월 말에 태어난 윤동주 시인이 1945년 2월 달에 돌아가셔가지고 불과 27년을 살았는데 평양 숭실중학교 동창생인 김영석 교수님이 105년을 사시는 것 못지않게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새삼 깨달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27년 살다가 윤동주 시인의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과 105세를 살고 계시는 우리 김영석 교수님의 영향력은
어쩌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가 더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힘들까?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그게 윤동주 시인뿐인가? 유관순 누나는 아닌 것 같아. 그때 우리 어렸을 때 누나는 유관순 누나는 17살에 가셨는데 오늘도 살아계시잖아요. 오늘도. 너무 고상한 얘기만 하니까 배우라는 가수는 1942년에 태어나서 1971년에 30도 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요새 더욱더 트로트 열풍에 저도 배운 노래를 거의 다 외우고 있습니다. 부를 시간이 아니라서 안 하지만 이렇게 짧지만 굳고 살다가 이런 영웅들이 계신가 하면 우리가 길게 살지만 가늘지 않게 살고 계시는 김영석 교수님, 그리고 우리가 스파크 총독창회에서 주관하는 명사 특강 시리즈에 7월달에 입항해서 조완규 총장님을 모시기로 초청을 해놨습니다. 조완규 총장님은 1928년생인데 지금도 매일 서울대학교 안에 있는 국제백신연구소의 상임 고문으로 출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윤동주 시인처럼 짧게 살기는 이미 틀렸고 이미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면 길게 살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슬기롭게 남은 삶을 살 거냐 하는 주제를 가지고 썼다 하는 식의 서문을 바꾸게 됐습니다. 서문 덕인지도 몰라요. 이게 찌꺼리 메신저. 우리 모두가 오늘 아침에 이왕에 오래 살게 된 건 어떻게 하면은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오래 살 거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2022년 3월 3일에 제 뜻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인간개발연구원에서 회장으로 추대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를 받아서 그게 졸제 제가 인간개발연구원의 회장이 됐습니다. 우리 인간개발연구원하고 오래 인연을 맺고 계신 우리 천석규 박사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3년 임기인데 저는 임기 2번을 안 하니까 2025년 3월 2일에 임기가 끝나게 돼 있는데 하필이면 1975년 2월 달에 시작한 인간개발연구원의 50주년이 제 임기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25주년이다, 50주년이다 그냥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50주년 행사까지는 내 책임이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0주년 기념 행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했더니 우리 원로 회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요청이 있었으나 일단은 그분들이 요청하신 건 다 안 되고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안 될 걸 예상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1975년 2월 25일 날 동숭동의 마지막 졸업생입니다. 아까 우리 조현욱 변호사님은 신림동 캠퍼스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신림동 캠퍼스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학생으로. 서울대학교는 사실은 1975년 3월 1일 날 설립된 학교입니다. 그 이전에는 서울대학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는 1946년에 각 학교를 서울대학이라는 간판을 붙여서 그냥 서울대학교를 앞에다 붙였을 뿐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각자가 다 학교가 달라요. 배경이. 그래서 법과대학은 예를 들면 이준 열사가 나온 법관양성학교를 학교에 처음이라 그러는데 솔직히 이준 열사하고 법과대학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1975년 2월 25일 날 그런 의미의 서울대학교 초대 총장이
미군 대위였습니다. 미군 대위. 역사에 그 기록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런데 1975년 2월 달에 동숭동 물과대학 캠퍼스에서 졸업식을 한 이후 75년 3월 1일 날 관악산으로 가서 서울대학교가 됐기 때문에 비로소 자연과학대학 또 50주년, 경영대학도 50주년, 다 이렇게 지금 서울대학교가 다 50주년을 하는 것은 75년 3월 1일 날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5년 2월 25일에 저랑 같이 졸업한 제가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는 친구 모임이 있어가지고 꼬셨습니다. 야, 우리 50주년 기념으로 포럼 한번 하자. 그랬더니 이 친구들은 뭔지도 모르고 저한테 꼬인 거죠. 아이디어는 괜찮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걱정 말라. 내가 롯데호텔 2층에 방을 예약해놨는데 너희들은 그냥 와서 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50주년 기념 포럼을 대학 졸업 50주년 기념 포럼으로 그냥 제가 급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서울대학교 총장하던 오세정, 제가 오세정 총장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만 오세정,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권호연, 그 다음에 외교부 장관하던 외교학과 교수하는 윤영관이 이렇게 4명이 저희가 같이 졸업을 했는데 이제 같이 만나는 멤버에 이주열 총재가 있는데 이주열 총재는 나는 그때 아니라고 그래서 그냥 너는 끼워라 해가지고 이주열 총재가 안 들어가면 또 금융이 빠지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각계를 대표하는 4사람을 초대해서 제가 여기 롯데호텔 2층에 예약을 해가지고 포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름은 HDI 50주년 기념 포럼인데 내용으로는 제가 대학 졸업 50주년 기념 포럼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고 보니까 뭐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냐 하면 1975년부터 2025년까지 50년의 한국이 걸어온 길을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나아갈 한국을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도전에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하는 것을 정리하기가 참 좋은 기회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50년 동안 또는 조금 더 하면은 61년부터 한국이 걸어온 길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러나 지나온 길도 중요하지만 오늘 현재부터 앞으로 나아갈 길도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는 식으로 오늘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고 나서 맨 뒤쪽에는 기왕에 모였으니까 경제 강의를 좀 심도 있게 하려고 제가 3층에서 5시 50분 도착해서 운동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면서 생각한 경제 강의를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시입니다. 네, 제가 시간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하니까 되도록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에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한 게 아니죠. 되었습니다. 일본이 패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1948년 8월 15일까지 3년 동안은 미군장이었습니다. 한국이 하루아침에 독립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독은 됐는데 입은 안 된 거죠. 홀로는 됐는데 서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45년부터 48년까지 3년간은 우리가 미군장을 거쳤고 그 기간 중에 46년에 미군이 서울대학교를 만들어서 1946년에 개교한 서울대학교의 초대 총장은 미군 대위가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48년에 국회가 간접선거로 이승만 대통령을 선출해서 48년 8월 15일에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출범을 했습니다. 물론 7월 17일 날 헌법을 이제
공포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제한제는 7월 14일이지만 나라의 설립 일자는 48년 8월 15일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1950년 6월 25일이라는 나라가 생긴 지 2년도 채 안 됐을 때입니다. 나라가 생긴 지 채 2년도 안 된 상태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1948년 9월에 설립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게 6.25. 그러니까 2년도 안 돼가지고 나라가 침략을 받아서 거의 초토화가 됐고 완전히 경제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초토화가 돼서 53년 7월 27일 날 휴전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종전이 아니고 휴전이라는 이름으로 아직까지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6.25 또는 한국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아직도 아미스티스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휴전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60년에 사단이 벌어진 거죠. 60년 3월 15일 선거는 이런 선거였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부정선거가 아니고 부통령 선거의 부정선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선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60년이 아닌 56년 선거에도 본인이 대통령 후보로서 투표를 받기 전에 경쟁자인 신익희 후보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승만 대통령은 56년 3대 대통령 선거는 투표율이 필요가 없는, 상대방이 거의 없으니까. 그런데 똑같은 일이 1960년에 또 벌어졌습니다. 1960년 3월 15일 날 대통령, 부통령 선거에서 또 장면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3.15 부정선거다 이야기하는 게, 야, 노욕이다. 아니 1875년생인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노욕을 부렸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노역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왜 이기붕 후보라는 사람이 그렇게 신경을 썼냐? 왜 그렇게 신경을 썼냐? 56년에 대통령, 부통령 선거에서 그 당시 우리나라의 대통령제가 대통령과 부통령이 러닝메이트가 아니고 대통령과 부통령이 각자 다른 당에서 당선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56년 선거에 3대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 됐지만 부통령은 민주당 후보인 장명 후보가 돼버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56년이에요. 75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붕 후보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에게 유고가 생기면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걱정해서 1960년 3월 15일 선거에 대통령 선거를 운동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미 장명 후보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붕 후보가 부정선거를 했는데 해도 너무해서 이게 개표를 하고 보니까 유권자 수보다 득표가 더 많아가지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3.15 부정선거였습니다. 다시 한번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가 아니었고 이기붕이라고 하는 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연로하시니까 계산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75년생인데 60년이니까 이미 85세예요. 그 시절에 85세의 이승만 대통령이 혹시 유고가 생기면 민주당으로 넘어갈까 봐서 부정선거를 했는데 그래서 4.19라는 게 갔고 그래서 민주당 정부가 된 거죠. 그래서 장면이 이제 총리가 되면서 제도를 내각 책임제로 바꾼 거죠. 내각 책임제로 바꿔보니까 장면 총리와 윤보선 대통령 간에 국가 원수는 윤보선 대통령이었으니까 이게 이제 계속 싸워가지고 도대체 국정이라고 할 수 없는 정도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출범한 민주당 장면 정부가 5.16을 맞게 된 거죠. 5.16이 났을 때 1961년 5월 16일인데 그때 별 2개짜리 박정희 소장이 권력을 잡고 10월 22일 날 2달 반 만에 경제기획원이라는 간판을 달게 됩니다. 그게 어찌 2달 만에 다 끝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바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군인들이 몇 달 만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들었을까? 잘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이게 제 얘기가 있는데 저는 깡촌놈이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반복할 필요도 없이. 그래서 저도 판사대학과 그리고 촌놈이라 법과대학을 갔더니 3학년 때 그때는 법과대학에 경제학 교수, 재정학 교수, 체육 교수가 다 계셨거든요. 체육 교수도. 그 임원택 교수님한테 끌려왔어요. 근데 저보고 오구는 법보다는 경제가 맞는 것 같아요. 우선 촌놈이니까 진짜 잘하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사과대학으로 전학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럴 건 없고 내 밑에서 조교를 해라. 그래서 제가 1973년에 임원택 교수님의 조교가 됐습니다. 그럼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오구는 경제기획원을 가라. 촌놈이 경제기획원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원택 교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조교입니다. 그 어른의 책에는 항상 자료를 정리한 오종남 분위기가 있는데 제가 그 어른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그 어른의 제1조교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임원택 교수님이 민주당 정부의 부흥부에서 제1차 3개년 계획을 만든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 일을 하를 신현학 부흥부 장관의 사촌 동서거든요. 그래서 신현학 부흥부 장관의 경제기획관을 하면서 제1차 3개년 계획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제1차 5개년 계획으로 둔갑을 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바뀌었지만요. 그래서 저를 이제 아바타로 만들어서 너 가서 경제개혁원 가라 해서 제가 오늘 여기 서 있습니다. 지금도 평생을 저는 임원택 교수님 덕분이라고 이 나이에 제가 현역인 거는 임원택 교수님 덕분이라고 하여튼 그것도 중요하고 1961년에 한국이 출범할 당시에 1인당 국민소득이라고 말할 것도 없지만 85달러였습니다. 85달러. 85달러는 365일 3끼, 그러니까 1000끼도 넘죠. 그거를 먹어야 되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드시는 이 한 끼 값은 80달러 정도 됩니다. 지금 아침 식사가. 그러니까 그거를 365일 3끼를 다 먹어야 되는 대한민국의 형편이었기 때문에 하루 3끼를 해결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정권을 잡는 과정은 정당성이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빈곤을 극복하자 하는 게 선거 공약 1, 광공을 국시의 제1로 삼고 이랬지만 선거 공약에 가난을 극복하자 하는 게 들어있었기 때문에 박정희 소장에서 국가재건 최고의 부의장이 됐다가 나중에 장도영, 그 당시는 장도영 사무총장이 육군 중장이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나라가 이만했기 때문에 대장도 아니고 참모총장이 별 3개짜리가 참모총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소장이 2개니까 부의장하고 장도영 총장을 유학 보내고 본인이 의장이 되셔가지고 경제기획원을 2달 반에 만들고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출범을 했습니다. 그때 85달러였고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가 된 게 64년입니다. 요새 숫자를 한국은행이 잠깐 조정해서 해서 63, 4 하지만 64년은 100달러가 된 해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그리고 수출이 1억 달러가 된 해입니다. 1억 달러. 대한민국 수출이 1억 달러, 100달러가 된 게 64년이어서 1억 달러를 달성한 11월 2일이 제1회 수출의 날입니다. 수출의 날이었습니다.
수출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1억 달러 수출품 중에 10번째 수출 품목이 돼지털이었습니다. 돼지털. 구두솔 만드는, 옷 먼지 터는 솔 만드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출품은 거의 농축수산물이었습니다. 돼지털이 10번이었는데 40년 후에는 반도체가 1번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 발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from digital to digital.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1985년에 반도체가 제12 수출품으로 등극했고요. 그로부터 20년 후인 2005년에 반도체가 1위 수출품으로 등극을 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올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면 거의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아침에 3층에서 운동하면서 생각하다가 지금 현상을 설명하는데 꼭 이거를 써먹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이따가 마무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973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하루에 1달러가 됐습니다. 하루에 1달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407달러. 하루에 1달러는 그 당시 기준으로는 세계은행이 파버티, 빈곤이라는 걸 정의하는데 한 나라의 국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하루에 1달러가 되면 그 나라는 빈곤을 타파했다. 세 끼 밥을 먹게 됐다.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한국이 단군 할아버지 일에 세 끼 밥을 보통 사람이 먹게 된 것은 1973년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50년 만에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1977년에 비로소 천불소득 100억 불 수출이 됩니다. 천불소득 100억 불 수출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면은 64년에 100불 소득 1억 불 수출이 됐습니다. 77년에 1000불 소득 100억 불 수출이 됩니다. 그리고 95년에 비로소 수출과 수입을 합해서 95년에 1000억 불이 있습니다. 합해서 지금은 1조 4천억 불 가까이 되지만 그 95년 1000억 불이 된 해에 비로소 수출의 날을 무역의 날로 고치면서 11월 22일이 아니라 아마 무역의 날이 지금 11월 5일인가 12월 5일이 지금 무역의 날.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만을 강조하던 게 95년까지였고요. 95년에 무역의 날로 바뀌어서 지금은 수출의 날이 아니고 무역의 날 행사를 10월 5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1000억 불 수출을 기념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한국이 걸어온 거를 그냥 중화간산격으로 왔지만 그렇게 세계에서 형편없는 나라 우리가 지금 라오스, 캄보디아 이야기하면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이미지의 대한민국이 이제는 K자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좋아. K-팝이다, K-드라마다, 심지어 뉴욕 스트리트에서 파는 포장마차까지도 K-푸드다 해가지고 좋아하는 이런 시대가 돼서 여러분이 해외여행 가실 때 여권 딱 들이밀면은 이민국의 사람이 안녕하세요, 자기도 한국말 한마디 한다는 얘기를 자랑하고 싶은 이런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걸어온 길입니다. 여기까지 걸어온 길을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하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50주년 행사할 때하고 오늘하고 좀 바뀌었습니다.
50주년 행사할 때 이야기 먼저 하고, 제가 여기서 그날 이제 VIP하고 1층에서 한국일보가 하는 한국 포럼에, 제가 기조 포럼에 제가 모더레이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사이에 제가 생각이 바뀐 거를 여러분에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때까지 한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제가 권혜연 회장하고 친하기 때문에 권혜연 회장한테 이제 많이 이야기하면서 들은 거고, 권 회장의 말씀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권 회장의 말씀에 의하면,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가 옆에 일본이라고 하는 선진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기술을 어떻게 하든지 빨리 뺏겨가지고 소위 패스트 팔로우였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따라잡았다. 그래서 이제는 패스트 팔로워 입장이 아니라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이나 시스템은 아직까지도 정답이 있는 것을 가르치고 배운 것을 외워서 답을 해야지 우등생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퍼스트 무버로서의 쓸만한 인재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퍼스트 무버가 되려면 실패를 발판 삼아서 다시 또 시도하는 그런 사람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이제 쭉 해서 패스트 팔로우에서 퍼스트 무버로서 하는 이야기를 이때까지 정리했습니다. 책으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제가 한국 포럼을 이제 다시 우리 이성철 사장이 부탁해가지고 그게 기조 포럼에 이제 모더레이터를 맡아달라고 해서, 제가 똑같은 사람을 초대하면 좀 심심하니까 이주열 총재 빼놓고는 이제 그 산업 강국에 기리하는데, 그 산업에 대해서는 성윤거 장관 초대를 했고, 그 이주열 총재를 초대를 했고, 요새 통상 문제가 심각해서 우리 제 친구들 국제대학원장을 하던 이제 박 교수를 초대해서, 우리가 박태호 교수를 초대해서 이 세 사람을 모시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생각을 바꾼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패스트 팔로워야 됐다 하는 데까지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패스트 팔로워로 그치진 않았다. 그러니까 일본의 선진 기술을 베낀 건 아니죠.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바탕으로 거기서 일본의 선진 기술 못지않게 개선을 해서, 그랬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물건을, 옛날에는 메이드 인 재팬이 퀄리티였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가, 예를 들면 전자제품 샵에 가면은 소니가 있고 삼성전자 없냐, 텔레비전 사러 가면 저 뒤에 먼지가 쌓여있는 텔레비전을 사는데 이제는 삼성전자 제품이 앞에 있고, 우리 여행 가서 호텔에 가면 LG 아니면 삼성전자 텔레비전이 대부분인 이런 사회가 된 거는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저는 그거를 스마트 팔로워라고 이름을 제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선진 기술을 베끼는 거에 플러스 스마트하게 개선했다. 이건 그냥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그래서 스마트 팔로워 정신으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었다. 퍼스트 무버라는 거는 앞에 이제 베낄 상대가 없어졌다는 의미에서 퍼스트 무버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퍼스트 무버가 됐으니까 이제 올림픽에 2분에서 1분으로 따라잡았으니까 지금부터는 퍼스트 무버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다른 경쟁자들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스마트 무버가 돼야 되는 시점에 왔다 해서, 저는 옛날에 발전한 과정을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스마트 팔로워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면, 이제 퍼스트 무버가 된 이 시점에서는 스마트 무버가 돼야 된다는 쪽으로 제가 그날은 한국인구에서는 바꿔서 이야기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이제 그냥 베꼈다 아니고, 그냥 퍼스트 무버가 아니고, 적어도 다른 경쟁자들과
뭐가 다른가, 차이 나는 거는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챙겨야 될 때가 됐다. 이게 현 시점이라고 제가 그날 바꿨거든요. 이제까지 해온 방식이 뭐 다 각자가 윤 회장은 우리 이병철 회장님, 그다음에 각자가 이제 다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겪어온 방향으로. 이주열 총재는 중앙은행 총재를 아주 드물게 8년을 한 사람으로서, 그것도 정권을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면서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오세정 총장은 사실은 우리 동기 중에 오세정이라는 이름을 듣고 기가 죽지 않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시험은 전부 1등했기 때문에 전국 예비고사 1등에다가 서울대학교 입학수석에다가 졸업수석에다 한 번도 수석을 놓친 적이 없어서 우리가 오세정이라면 깜짝 놀랐는데, 그 사람이 또 정치도 되고 가서 맡고 또 국회도 하고 또 기초강화원장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세정 총장이 이야기하는 거는 또 나름 50년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참고가 많이 됐습니다. 또 윤영관 장관은 사실은 학교에 교수하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지정학적인 그런 위치, 그거를 가장 잘 표현을 한 책을 써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윤영관 교수의 책을 읽고 감탄해가지고 도장을 해서 보고 나서 그냥 외교부 장관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어공을 했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윤영관 장관이 인수위에 들어갈 때 그때 우리 윤 교수 절대로 너 장관 한다고 하지 말아라. 장관을 그냥 가면 바로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치여가지고 쫓겨나니까 가서 수석을 좀 하고 그리고 하라 그랬는데 뭐 임명했는데 어떡하겠어요. 우리 조은 의원 나랑 청와대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 거치지 않고 장관하는 거는 아주 모래성을 쌓는 거 비슷하나. 해봐야 뭐 거의 비서 이 소나기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한데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걸어온 거는 제가 책에도 다 있으니까 시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스마트 팔로워로서 성공 가도를 달려왔다. 그러면 지금부터 스마트 무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스마트 무버는요, 스마트 무버는 이제까지의 교육 방식에 변화가 있지 않고는 힘들다 하는 게 대체로 공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장 얘기를 드리면 삼성전자가 어떻게 해서 오늘의 세계적인 기업이 됐느냐 하는 것은 이병철 회장님의 사시가, 우리 송이달 교수가 그걸 글에서 잘 써주셨는데, 이병철 회장님의 사시가 사업 보국이었다. 나는 애국을 사업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업 보국의 방식이 뭐냐? 방식이 인재였다.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님은 신사원의 면접을 다 본인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신 덕분에 결국은 사람을 길러서 삼성전자의 오늘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자연자원이라고는 사람밖에 없는 대한민국에서 사람 인재를 길러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이런 거죠. 그러면 그 교육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인간개발연구원의 테마하고 맞는 거죠. 베터 피플, 베터 월드가 인간개발연구원의 사시거든요. 그렇게 해왔는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선진 기술을 어떻게 하면 빨리 습득해가지고 그보다 조금 나은 그런 제품을 만들느냐 하는 거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베낄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개발한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왔다는 거죠. 그게 제가 자연과학대학의 과학기술, 지금도 반쯤 저를 만나면 아직도 공과대학에 그냥
나가고 있는가 그러는데 그 사람한테 공과대학과 과학대학의 차이를 설명하려면 한참 힘듭니다.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를 연구하는 거고 공과대학은 응용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뭐 지금 그걸 융합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그걸 구별을 우리는 그게 구별 못하는 게 뭐 사람들 책임이 아니라 과학 기술을 한 단어처럼 썼기 때문에 과학과 기술이 이게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쩌면 또 융합을 해야 될 시점이기도 하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아직 이 자연과학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이유는 이제는 기초 과학을 강조하지 않고서 대한민국이 스마트 무버가 되기는 힘든 시점이다. 권회장 표현에 의하면 인재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학교 나와서 삼성전자에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와서 보면은 아무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찾기 힘들다. 그냥 시키는 일 잘하는 걸로 이게 그 사이에 그 동안에 모범생이었던 자세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실패하면 마치 그 일에 실패한 게 아니라 인생에 실패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풍토 이래가지고는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인재가 없다는 말이 무슨 뭐 스펙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까지 배워온 그 방식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그게 어디 학교뿐이겠습니까? 자기 자식들, 자기 후배들을 가르칠 때 실패를 그냥 인생 실패로 질책하거나 꾸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실패를 바탕으로 다음 또 해서 성공하게 만드는 용기를 불러 넣어줄까 하는 거다. 그게 권회장뿐 아니라 오세영 총장도 똑같은 얘기였고 앞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은 결국은 실패를 바탕으로 삼을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주일 총재는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의 수장이니까 통화에 전념해야 된다. 제가 질문을 또 했거든요. 아니 이창용 총재는 가가지고 학군이라는 걸 이야기했는데 통화정책 당국인 한국은행 총재가 학군 이야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주일 총재 이야기는 학군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결국 중앙은행의 기능이라는 게 통화가치를 안정시키는 건데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는 피를 공급하는 돈이라는 피를 공급하는 것과 공급한 돈, 통화가치를 안정시키는 게 중앙은행의 기능인데 학군 하나 때문에 대치동 집값이 펄펄 뛰기 시작하면은 뭐 통화가치 안정이라는 게 돈 찍은 걸로 되느냐. 그러니까 모든 경제활동이 통화가치 안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제활동에 대해서 중앙은행 총재가 이야기하는 게 충분히 영역 바뀌라고 말하기 힘들다는 지원사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IMF 총재의 입장이 똑같은데요. IMF가 한국에 돈을 빌려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국은 담보를 뭘로 내느냐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잠시 웃자고 김광호가 또 이렇게 잠시만 웃으라고. 세계은행이나 IMF는 담보를 뭘로 하느냐면 경제정책 운용권을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IMF하고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몰라요. 1997년 12월 3일 날 임창열 부총리하고 황교안 총재하고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사인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인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볼펜은 제 볼펜이었습니다. 볼펜이 없어서 빌려줬는데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경제부총리인 임창열 부총리가 IMF에 경제 주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하는 공제금융 신청서를 낸 겁니다. 둘이 사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IMF 이사 그날 저녁에 했는데 뭐 제가 증인이잖아요. 아직 안 썼지.
그날 저녁에 신라호텔의 화상회의실로 가서 IMF 총리하고 황기시 총리가 여기서 보고하고 그때 수석부총재 스탠 피셔라고 수석부총재, 미국인 수석부총재가 사실상 IMF를 운영하고 수석부총재가 주재하면서 12월 3일 10시 미국 시간으로 한국의 식민지 신청서가 접수가 돼가지고 우리는 12월 3일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미국 시간 12월 3일이고 우리나라는 12월 3일 12시에 그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신라호텔 전화번호가 233-3131이었기 때문에 제 평생에 신라호텔 전화번호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신라호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힐튼 호텔에서 신라호텔에 가서 그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 정책에 운용하는 권한을 IMF 이사회에 바치겠습니다 하는 신청서를 받아주고 돈을 빌려줍니다. 그거를 다행스럽게도 온 국민의 힘으로 3년 안에 빚을 갚으면 이거 뺏어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이자율이 막 폭등하고 환율이 폭등하고 그래가지고 최종현 당시 정경련 회장님께서 강기시 총재가 두 번째 오셨을 때 휠체어 타고 이제 사망 선고 받고 돌아가신다고 하고 휠체어 타고 오셔가지고 이거는 내가 말한 그대로 한마디도 틀리지 않게 통역을 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통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곧 죽게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자를 계속해서 고이자율로 한다면 우리 기업이 나보다 먼저 죽는다. 그래서 한번 다시 해달라 해가지고 그 다음 석 달에 한 번씩 하는 그걸 리뷰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IMF 이사회가 3개월에 한 번씩 한국 경제 정책을 고쳐줍니다. 그때 이자를 내가지고 그래서 숨통이 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걸 이 SK 회장, 지금 회장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몇 년 전에 SK 회장이 최종현 회장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본인의 목숨이 경각에 달했는데도 그날 정경련 회장으로서 나오셔가지고 그 진언을 했고 그게 IMF가 받아들여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난관을 겪었지만 그 난관에 걸려 넘어지기보다는 어쨌지 해서 딛고 일어서서 여기까지 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과정은 절대로 남의 선진 기술을 베끼는 것만 가지고 이제는 안 되고 적어도 우리 자연과학대학이 주로 연구하고 있는 우리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한 원천 기술을 하지 않으면 바탕으로 기술 개발을 하지 않으면 선진국이 되기는 힘들다. 그래서 권 회장 표현을 빌리면 후진국의 선두인지 모르지만 선진국의 꼴찌다 하는 각오로 해야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구체적인 경제 강의를 몇 분 동안 해야 됩니다. 요즘에 미국하고 중국의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할까? 갈등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40년 전에 미국과 일본의 갈등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80년 일본이 45년에 망했지만 1950년부터 1953년까지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전쟁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수혜자가 되죠. 왜냐하면 전쟁 군수품을 미국에서 가져다가 전쟁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일본은 특별 수요가 생긴 거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일본 경제가 쭉 발전해서 여기 우리 일본경제신문에 한국 지급자를 25년 전에 우리 다마키상도 계시지만 일본은 전후에
호황기를 맞이해서 1980년이 됐을 때는 일본의 경제 위상은 세계 2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세계 2등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걸 바탕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서 쌓아놓은 달러를 바탕으로 미국에 있는 자산을 사기 시작한 거죠. 국채만 산 게 아니라 맨하탄도 사고 이제 부동산도 사고 이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한쪽으로는 자존심도 상했지만 한쪽으로는 일자리가 줄어든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토요타 자동차가 들어가면 미국의 GM이 만드는 자동차, 포드가 만드는 자동차는 경쟁력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985년 9월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재무장관들이 일본 재무장관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플라자 호텔에서 합의라는 이름, 플라자 어코드라고도 하고 플라자 어그리먼트라고 하는데 합의라는 이름에 사인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사인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1달러에 250엔으로 줄이고 120엔이었어요. 250엔을 1달러에 250엔 하던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의 환율을 하루아침에 1달러에 120엔으로 줄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 돈 가치가 일본이 1달러를 수출하면 일본에 와서 내고를 하면 250엔을 받던 수출 대금을 120엔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상품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른 들으면 일본 돈 가치를 인정했으니까 대단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잠깐. 그러나 일본 상품의 경쟁력은 그때 망가진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나 수출이 급하게 줄지는 않았어요. 워낙 일본 상품의 경쟁력이 좋았으니까. 그러나 상대적으로 일본 상품의 국제 경쟁력은 120원으로 250에서 120이니까. 그러니까 엔화 1엔의 가치가 250분의 1달러에서 120분의 1달러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 경제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 수혜자가 대한민국입니다. 사실 삼성전자의 이병철 회장님은 1910년생인데 1980년에 반도체 회사를 인수를 하시고 그게 70세예요. 삼성전자의 모든 임원이 지금까지 벌어놓은 거 다 망해먹으려고 그러시니까 반대를 했으나 이병철 회장님 혼자만이 그거를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84년에 반도체 생산을 시작했고 8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77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삼성전자는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삼성그룹의 모든 회사가 만든 흑자를 전부 삼성전자에 밀어넣어서 메고 가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호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왜냐? 일본의 소니가 죽은 거죠. 저도 80년대 초반에 나온 소니의 워크맨을 보물처럼 갖고 다녔죠. 선배가 하나 사주어가지고 그때 워크맨 들고 다니면 상징이었어요. 상징. 그게 하루아침에 경쟁력이 떨어진 거죠. 제가 80년에 미국 공부하러 갔을 때 전자제품 상가에 가면 소니가 앞에 쫙 있고 뭐 삼성이 혹시 있나 하고 찾아보면 없는 거죠. 그러다가 85년 플라자 합의를 계기로 일본 수출품의 국제 경쟁력은 급전이 직하는 거죠. 그 수혜자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러면 토요타 제일 적은 자동차 이름이 뭐예요? 한국산 토요타 그 멋있는 요새 우리 현대 아반떼 같은 네? 싸고 멋있잖아요. 우리 아반떼가 요즘 따라가는 그건 굉장히 중형 차고 제일 작은 거. 그 시절에는 아니에요.
그 시절에 그런데 딱 좀 지났더니 포니가 미국에 100만 대 팔린 거예요. 100만 대 80년대. 왜 팔렸어요? 도요타 차가 안 되니까. 도요타가 가격 경쟁력을 잃어가지고,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의 오늘은 기술은 거기서 빌려온 건 닛산에서 빌려온 거죠. 샌드백처럼. 저런 기술은 도요타는 뭐 현대 상대도 안 해가지고 아마 다른 회사의 기술 빌려다 했는데, 그때 포니 정주영 회장님 동생 정세영 회장님이 만든 포니가 미국에 100만 대가 팔린. 딱 두 가지만 제가 예를 들었지만,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의 소니의 경쟁력이, 도시와의 경쟁력이 환율 때문에 날아갔고, 그 틈새기를 한국이 이겨낸 거죠.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그 도전을 딛고 일어선 거죠.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돈의 교환 비율을 줄여서 환율이라고 하는데,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얼핏 들으면 내 나라의 돈 가치가 있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반만 맞습니다. 언제 좋냐 하면 아들의 유학 등록금 보낼 때는 내 나라의 돈 가치가 좀 좋죠. 내가 여행 갈 때는 좋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행 가려면, 등록금 보내려면 우리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라고 생각하면 내 나라의 돈 가치를 높이 평가해 준다는 것은 이 물건 값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반반 맞고 반은 틀리는 거다. 우리가 80년대에 그걸 계기로 해서 중화학공업의 전자산업의 경쟁력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플라자 합의가 없었다면 오늘의 한국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엄청난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생각하면 2025년, 40년이 지난 2025년에 우리가 겪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이제 G2가 중국이니까 G1과 G2 간에 지금 갈등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역경이지만, 분명히 돌을 맞이한 거지만, 이거를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저는 스마트 모바가 되어야 된다. 한국이, 요새 제가 매일 다국적 기업의 CEO를 만나고 있습니다. 금주에 만난 사람만 해도 다국적 기업의 CEO를 여러 명을 만났는데, 월요일 날 일본의 미쯔비시 금융그룹의 회장이 왔어요. 그날 도착했다고 그날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는지. 저는 지금 다행히 우리 김영봉 후배가 정책실장으로 해서, 또 통계청 나가던 이현일이가 조달청 나가는 임기관과 지금 기재부에 1, 2차관으로 포진해가지고 제가 최근에 소통을 해보면 제가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6월 6일 날은 또 제가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이때까지 나이가 좀 젊었을 때는, 더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젊지만 그때 더 젊었을 때는 항상 제가 산소에 갈 때 부모님 산소에 간다는 말 대신에 어머니 산소에 간다 이렇게 몸에 뱄어요. 왜냐하면 제한테는 어머니밖에 없으니까. 아버지를 본 적도 없고 그냥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유구를 받아서 고향 성산에 산소를 해놨는데 저한테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1살 때 돌아가셨는데 육군 하사가 아들 낳았다고 휴가 오는 규정이 없었으니까. 근데 언젠가부터 아버지가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 철이 들었을 때부터 부모님 산소에 간다 이렇게 이제 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
우리 아버지를 국립묘지 안 옮깁니다. 왜냐하면 쫄병이었거든요. 쫄병이 이게 살아있을 때도 계속 장교들한테 밑에 있었는데 국립묘지까지 가서 또 심부름시키면 그래서 선산에 계시면 그냥 혼자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현충일 날 10시에 묵념을 우리 아버지 산소 앞에서 하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이 나이에, 세상 이 나이에.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양재동 꽃시장에 가서 꽃을 사가지고 딱 9시쯤 넘어서 산소에 도착해서 시골도 10시에 다 사이렌 불어요. 그 사이렌에 맞춰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묵념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제가 왔으니까 이제 고향에 이제 우리 골프장 주인이 또 내려와서 같이 골프 치더라고. 12시에 골프 치기로 했는데 제가 고창에 유지를 하나 불렀을 거 아닙니까 같이. 근데 아니 내가 이름 대서 좀 그렇지만 사이렌인가? 지금 몇 시 사이렌인가? 그랬더니 이제 안규백 의원이 와서 저녁은 거기 가서 먹는다고. 오선이거든요. 제 시골 중학교 10년 그래. 그래서 하라고. 좀 있으면 전화가 와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조찬을 같이 하자고 해갖고 7시에 콩나물 집에 가가지고 이제 콩나물 8시 반에 저 골프 치고 올라오고 콩나물을 먹으면서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부탁이 있다. 첫째는 나는 첫 번째 내 관심사는 고창 촌농으로서 임대 문의가 너무 많이 들고 있다. 길에 가다 보면 임대 문의가 너무 많이 들고 있다. 그게 내 예를 들면 초등학교 동창들이 다 뭐 하겠습니까 지금? 뭐 그동안에 모아놓은 돈으로 노후 대비하려고 한 푼이라도 벌어보려고 새 얻어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인테리어 했는데 손님 안 와서 지금 임대 문의가 엄청 이게 나한테는 제일 가슴 아픕니다. 선거 기간 중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좀 지금부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까 고민을 좀 해봐요. 두 번째는 내가 한국 포럼에서 똑같은 얘기를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60년 뭐 가난할 때는 정부 주도였습니다. 정부 주도였지만 이제는 나라 규모가 이 정도 됐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이 일자리 만들고 세계 무대에 가서 싸워서 돈 벌어서 세금 내고 이걸로 국가를 경영하고 있으니까 기업에 의욕을 북돋아주는 계속해서 뒷다리 잡는 일 하지 말고 지금 나라 걱정을 대신 해달라고 뽑아놨더니 뽑아놓은 모습은 걱정 안 하고 뽑아놓은 국민이 지금 나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어떻게 하면 좀 사기 진작을 할까. 제가 한국일보에서는 제가 산업공상을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보통 말할 때 이렇게 쓰지 않아요. 사, 농, 공, 상이라고 쓰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수평으로 쓰자. 지금도 무슨 겨슬한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나라를 이끄는 거는 이 사람들이 이끄는 거지. 이 사람들이 뒷바라지에서 사는 모습이고 사실. 그건 산업공상을 수평으로 보자 이렇게 내가 말했는데 기자가 잘 못 알아듣는 거지. 알아듣긴 해석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2개만 하겠다고 했는데 좀 부족해요. 3번째 이야기 했는데 하나 더 있다. 우리나라가 2% 성장, 1% 성장 이게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돈이 돌아야 되잖아요. 돈이 어떻게 돌냐? 돈이 도는 가장 쉬운 방법은 건설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 다 제 친구 중에 제일 어깨에 힘주는 애가 지금 서울 시내 버스 운전하는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이렇게 가서 도배하고 이런 미장이들 아파트 짓는 데 가서 뭐 일거리가 있는 사람이 일당 받아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포차에 가서 수혜주 한잔 하고 뭐 하나 사들고 이래야 돈이 돌아가는데 지금 금년도 전망을 보시면 건설업이 작년에 비해서 마이너스예요. 건설업을 살리지 않고서 길이 없다. 근데 건설업 살리겠다 그러면 다 그 있는 사람들의 잔치 아니냐. 사실 건설이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 수혜자일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돈이 돌지 않으면 돈이 돌 길이 없다. 세 가지 붙어있고 뭐 일거리가 있는 사람이 일당 받아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포차에 가서 쇠주 한잔 하고 뭐 하나 사들고 이래야 돈이 돌아가는데 지금 금년도 전망을 보시면 건설업이 작년에 비해서 마이너스예요. 건설업을 살리지 않고서 길이 없다. 근데 건설업 살리겠다 그러면 다 그 있는 사람들의 잔치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 건설이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 수혜자일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돈이 돌지 않으면 돈이 돌 길이 없다. 세 가지 부탁을 했고 지금 이제 정부에 참여한 후배들에게 또 계속해서 그러려고 하는데 이건 이제 나라의 얘기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현재요 그러니까 이 정책의 색깔이 오해받을까 봐서 말을 안 하는데 지금 내가 딱 우리나라의 현상을 내가 외국인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하는데 한번 보세요. 2022년 3월 9일 날 선거 결과는요. 여기가 윤이 있고 여기가 리가 있습니다. 이기긴 이겼지만 0.73%잖아요. 표차가. 2025년 6월 3일 선거의 결과는 의식을 하고 보셨겠죠. 이게 49고요. 김하고 원아들 2하고 이게 41하고 8입니다.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누가 또 시비 붙일 수도 네가 꼭 오른쪽이냐? 49대 49예요. 더 재밌는 건요. 이게 6월 3일 선거 직전에 5월 말에 5월 25일인가 이때 폴의 결과는요. 35대 11인가? 그래서 49대 46이었습니다. 5월 직전 마지막 공표할 수 있는 폴의 결과. 그런데 막상 투표를 해보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해요. 그러니까 남북이 갈려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한이 정확하게 동서로 두 쪽 갈려있는 거예요. 한번 그 지도 보셨죠? 색깔이 딱 이렇게 동서로 갈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는 내가 외국 사람한테 농담으로 세 나라가 있다. 이걸 통합하지 않으면 선진국이 될 길이 없어요. 제가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말하기가 편해진 게 자신있게 말하는 게 12월 3일 날이요 11시에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아침 6시에 다 끝났잖아요. 여기 국회의원 한 분 계시고 이게 끝났잖아요. 세계예요. 소위 개헌 같은 이런 일이 그것도 국회가 6-7시간 만에 쫙 해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저 클라이언트 중에서는 팬이 들어서 야, 한국은 역시 법치주의가 통합니다. 그래서 제가 룰 오브 로우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정확하게 6개월이잖아요. 6개월 만에 헌정 질서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출되고 취임한 거죠.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게 개헌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6개월에 헌법 질서에 의해서 이렇게 해결된 거예요. 11월 3일에서 6월 3일에 사실 엄청난 겁니다. 혹자는 자기가 왼쪽이거나
부분적으로나 상대방이 주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성숙해서 해야 될 일은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정확하게 반쪽으로 갈려있는 거죠. 아마 49대 49가 나올 거를 예상 못했던 거예요. 49대 합해도 46이었어요. 근데 결과가 49대 49. 이때 윤이 0.73 많았고요. 지금 49, 49 소수점 이하까지 하면 한 0.1인가 이쪽이 많아요. 이게 대한민국. 사실은 국민의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양쪽으로 쫙 갈라진 이걸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니까 한국이라는 거예요. 사실 사법제도에 대해서 외국인한테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탄핵이라고 하는 제도를 1987년 개정법에서 이제 도입하면서 우리가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주디셔리 바디한테 우리가 느낍니다. 이거는 미국보다 훨씬 앞선 거예요. 미국은 대통령 탄핵을 국회가 정해요. 그래서 하원이 탄핵을 결정하면 부끄럽기 전에 상원에 가기 전에 대통령이 그만둬요. 정치적인 판단. 우리는 법적인 판단이잖아요. 법적인 판단. 이게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대한민국의 정치 민주화라고 하는 거에 확립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 한국은 뭐니 해도 사법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국가가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반쪽이 갈렸는지를 설명할 시간이 앞에 시간이 많아가지고 없어서 설명을 못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반쪽으로 바뀌게 된 경위를 답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필연입니다. 필연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발전해온 과정은요. 불균형 성장 전략이라는 걸 썼기 때문에 발전이 나거든요. 북한은 주체 사상에 의해서 균형 성장 전략이라는 거예요. 모든 산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1973년에 우리가 하루에 1달러를 달성한 그 해에 우리가 비로소 북한을 따라잡았거든요. 그때까지 우리가 더 못 살았어요. 그런데 한국 경제발전 전략을 4가지로 요약하면 1번이 정부 주도, 2번이 수출 지향, 3번이 외국 차관을 활용했습니다. 4번째가 불균형 성장 전략인데 불균형 성장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해봐야 저축해봐야 100달러도 안 되는 소득을 저축해봐야 부족하니까 싹수가 있는 기업인을 선별해서 몰아주자. 그것도 수출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 현대의 정주영 회장님, SK의 최종현 회장님 같은 분이 재벌이 나올 수가 있었고 한국 경제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간에 도시와 농촌 간에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부 나세게 박탈감을, 상대적 박탈감을 덜 느끼게, 안 느끼게, 이건 거짓말이에요. 덜 느끼게 어떻게 사회적인 통합을 할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한국이 앞으로 발전해 나가려면 사회적인 통합을 하지 않고서 여전히 동서로 갈라진 두 나라로 가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근데 우리는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그래도 수혜자잖아요. 경제발전의 수혜자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위한 경제발전이었냐, 내 몫은 어디에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나는 답을 할 자격이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닐까. 이걸로서 오늘 제43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